쌍용차가 세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냐면 쌍용차가 지금은 SUV만 만드는 브랜드가 됐지만 과거에는 체어맨이라는 명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쌍용 세단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쌍용차가 실제로 신형 세단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거랑 같이 최근에 토리스 판매량은 대박이 났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문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헤드램프를 쓸 수 없는 문제까지 생겼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발까지 했는데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한 차들이 은근 많죠. 꽤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워낙 인기라서 삼성 자동차랑 관련된 내용부터 보면요, 이건희 회장이 확실히 뭔가 다르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SC-1이란 차입니다. 1997년에 등장했는데 SM5가 1998년에 출시됐잖아요. 얘보다 1년이나 먼저 공개된 삼성 자동차였던 거죠. 약간 버블경제 시절에 일본 스포츠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시절 우리나라에는 없던 미드심 레이아웃을 적용한 차였습니다. 엔진은 SM525V에 들어갔던 2.6L V6 엔진을 넣어서 최고 출력이 190마력,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에 달했습니다. 삼성 자동차의 첫 고유 모델이었는데 제가 버블경제 시절에 일본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현대차는 미쓰비시, 쌍용차는 벤츠의 기술력을 빌려왔던 것처럼 삼성차는 닛산하고 기술을 공유했죠. 얘도 닛산 300ZX의 차체를 활용했고 실내 사양 일부는 닛산 세피로에서 가져왔습니다. 엔진도 애초에 닛산이 VQ25 엔진을 기반으로 한 거고 테일램프는 토요타 스프라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삼성이 이 차의 진심이라고 느껴졌던 게 연비 인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양산은 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1997년이면 다들 아시죠? IMF가 터졌을 때라 스포츠카를 출시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보다 먼저 있었던 건 무려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보다 20년은 앞선 시기에 삼성이 먼저 전기차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죠. 삼성 자동차 출범 전에 삼성중공업이 주도를 했는데 1992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SCV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SVC였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85km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삼성전자, 신라호텔, 에버랜드 이런 곳에서 VIP 운송용으로 쓰이기도 했고 이후에는 SUV3하고 SUV4가 공개됐는데 얘네는 일반 도로 주행을 고려해서 개발된 차였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80km였고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였는데 이 당시 도로 상황을 생각하면 고속도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스펙이죠. 그런데 결국 출시되진 못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기차랑 관련된 인프라 같은 게 없었을 때니까 당연하죠. 이런 차는 삼성한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쌍용차가 체어맨 말고도 신형 세단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된 이후에 쌍용차가 준중형 SUV 프로젝트를 C200이라는 코드명으로, 준중형 세단은 V100, 중형 세단은 U100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세단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두 종류나 있었다는 거죠. C200은 우리가 아는 코란도 C로 출시됐는데 세단은 결국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B100은 아반떼 경쟁 모델, U100은 소나타의 경쟁 모델이었거든요. 분명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출시되지 못한 이유가 좀 슬픕니다. 당시 중국 본사에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원만 잘 해줬으면 쌍용차의 새로운 세단이 우리나라에도 출시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어디로 갔냐?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B100은 로이 350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출시됐고 U100의 기술은 로이 750 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기업이 실체를 제대로 경험한 사례였죠. 사실 쌍용차한테는 체어맨의 뒤를 이을 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약간 현대차로 치면 에쿠스 부활런하고 비슷한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쌍용차도 분명 초호화 라인업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체어맨처럼 세단이 될 수도 있고 SUV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장기적인 계획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포일러만큼 쌍용차랑 KG 그룹 소식을 자주 내보내던 곳도 아마 없을 겁니다. 최근에는 조금 뜸하다가 김승현 편집장이랑 제가 서로 다른 방식의 토레스 시승기를 내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차를 타면서 느낀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 차주분들은 더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직접 차를 타면서 겪은 문제는 동급 모델 대비 작은 연료통으로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게 된다는 점, 블루투스 통화 음질, 불편한 스마트폰 연결, 내비게이션 거리 표시, 비효율적인 열선 시트 버튼 이런 거였잖아요. 차주분들이 추가로 지적해 주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헤드라이트에 눈이 쌓여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게 헤드램프에 눈이 쌓인 상태고 아래는 눈을 치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 차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게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차들처럼 눈이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헤드램프 공간을 꽉 채워버립니다. 이러니까 쌓인 눈이 정차했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엔진 연료도 눈이 녹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차들은 보면 헤드램프에 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빗
빗물도 잘 씻겨 내려가고 눈이 쌓여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토레스는 헤드램프 커버가 없고 이렇게 안에 공간까지 있으니까 눈이 쌓이는 거죠. 이건 설계 결함입니다. 디자인하는 분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디자인했어야 하고 이걸 디자인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연구개발팀에서 지적을 해줬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헤드램프 커버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헤드램프 커버는 이미 출고받은 차주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헤드램프 크기에 맞게 커버를 제작해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매뉴얼이랑 같이 택배로 배송해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매뉴얼은 굳이 종이로 만들지 않고 모바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차피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설치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더 확실하죠. 두 번째는 헤드램프 열선인데 사실 이게 디자인도 살릴 수 있고 기능적으로도 가장 깔끔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부터 기능이 적용되고 이미 출고받은 차주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 연식 변경 모델의 가격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오르면 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도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는 헤드램프 워셔죠. 요즘 차들 보면 이렇게 헤드램프에 워셔액을 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 차들 대부분이 이 기능을 빼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고급차이나 들어가는 기능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3천만원대 SUV에 꾸역꾸역 넣기도 참 애매해서 가장 현실적인 건 헤드램프 커버일 것 같네요.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을 해서 이미 출고를 받은 차주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분명 겨울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장마철에는 빗물이 다른 차보다 많이 고일 거잖아요. 물방울에 비쳐서 다른 차들한테 눈부심을 유발하면 안 되니까 빨리 조치해줬으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쌍용차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먹통 문제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문제가 계속 난리죠. 시동을 걸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켜지지 않는 차주도 있고 주행 중에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적해드린 소프트웨어랑 UI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토레스가 디자인도 좋고 상품성도 좋은 건 맞지만 전자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블루투스로 통화하면 물속에서 말하는 것 같고 스마트폰은 USB로 연결하려 하면 인식조차 못한다고요. 저희가 직접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내비게이션 관련 문제인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잡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지붕이 하나도 없는 지상에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탐색했는데 저는 분명 첨담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화면은 파주에 있고 이런 식입니다. 또 하나는 잘 가다가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못 잡는 문제였습니다. 보통 터널을 지나고 나면 GPS 연결이 다시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승을 하는 동안에는 화면이 꺼지는 일은 없었지만 차주분들 사이에선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이유가 지난번 영상하고 비슷한 결론입니다. 지금 토레스 판매량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쌍용차 역사에 이런 판매량은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고객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유튜브나 기사에서 칭찬을 해줘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끝입니다. 특히 실제 차주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미 차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라는 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분들은 잠재 고객이기도 합니다. 주변 지인한테 쌍용차를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차도 쌍용차를 살 수 있는 분들이란 거죠. 차가 좋거나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는 동안 불편함이 없어야 잠재 고객이 되는 건데 계속 불만만 쌓이면 잠재 고객이 아니라 이탈 고객이 되는 거죠. 아마 차주분들도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엔진 관련 문제 같은 건 뉴스에 한 번에 뜨고 공론화가 비교적 쉽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문제라든지 공조장치 조작이 비효율적이라든지 통화 음질이 별로라든지 이런 건 결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규정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공론화가 비교적 어려운데 최근에 나온 헤드램프에 눈이 쌓이는 문제는 설계 결함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들도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어서 나머지 문제들도 좀 더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쌍용차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또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차주들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출시된 차라는 건 모든 차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건데 사실 전자장비 문제는 어떤 차이나 있습니다. BMW도 타고 다니다 보면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안 되거나 갑자기 버튼이 먹통이 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아 봐야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동을 껐다 켜면 바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토레스는 전자장비 오류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올 차들은 무조건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급 세단이나 SUV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